2025년 서울 잠들지 않는 도시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의 한 오피스텔. 자정을 넘긴 시각 김민주의 방에는 모니터 불빛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정신없이 오갔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촉망받는 앱 개발자였다. 지방 소도시 출신으로 오직 실력 하나로 이 삭막한 도시의 정글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 그는 언제나 외로웠다. 퇴근 후 돌아온 텅 빈 오피스텔은 그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민주는 습관처럼 컴퓨터를 켰다.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때 모니터 한 구석에 작은 알림창이 떴다. 언어 교환 앱 글로벌 최대 메시지였다. 소피아. 얼마 전 앱에서 알게 된 그녀였다. 자신을 뉴욕에 거주하는 미술사 전공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민준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와의 대화는 메마른 그의 일상의 단비와 같았다. 민준 씨, 아직 안 자고 있었네요? 또 일하고 있었어요? 네, 소피아 씨. 방금 끝났어요. 뉴욕은 이제 아침이겠네요. 좋은 아침이에요. 고마워요. 민준 씨는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쉬어야죠. 참, 민준 씨, 혹시 AI나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 있어요? 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전문 분야였다. 당연하죠. 제 일이기도 하고요. 왜요? 제 삼촌이 퀀텀 컴퓨팅 기반의 AI 투자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이게 정말 대단해요. 퀀텀 리프라고 하는데 베타 테스터를 찾고 있거든요. 민준 씨라면 기술적으로도 잘 이해할 것 같아서 혹시 관심 있으면 제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소피아는 몇 개의 차트와 그래프를 보내왔다. 믿기 힘든 수익률이었다. 민주는 개발자로서 그 기술적 허점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가 보내온 자료들은 놀랍도록 정교했다. 무엇보다 민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소피아라는 존재 자체였다. 그녀는 그의 외로움을 알아주고 그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래, 소액이라면 한번 믿어보자. 서울의 또 다른 얼굴, 성북구의 한적한 골목길,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작은 꽃집, 서연의 뜨락. 박서연은 이른 아침부터 꽃들을 돌보고 있었다. 1년 전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후 이 작은 꽃집은 그녀의 세상 전부가 되었다. 자식들은 모두 제 갈 길을 찾아 떠났고 꽃들을 돌보는 일만이 그녀의 슬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꽃들은 생기를 되찾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SNS를 둘러보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낙이었다. 풍경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어느 날 낯선 이름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다니엘. 자신을 필리핀에 파병된 한국계 미군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그는 은름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안녕하세요, 박서연님. 우연히 SNS에서 서연님의 꽃집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타지에서 보니 고국의 풍경이 더욱 그립네요. 꽃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서연님처럼요. 낯선 이의 메시지였지만 그의 말은 이상하게도 서연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의 메시지는 따뜻했고 예의 발랐다. 그는 서연의 외로움을 귀신같이 알아챘고 다정한 말들로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서연은 잊고 있던 설렘을 느꼈다. 그는 남편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을 두드린 남자였다. 얼마 후 다니엘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다. 서연 씨, 큰일 났어요. 이곳에서 작전 중 부상을 당했는데 군 병원 시스템이 마비되어 긴급 수술비를 마련해야 해요. 동료들에게 연락했지만 다들 사정이 여의치 않네요. 정말 미안하지만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한국에 돌아가면 꼭 몇 배로 갚겠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는 셈이에요. 서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절박한 목소리, 그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다와 그동안 쌓아온 감정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다. 설마 나쁜 사람이겠어?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그가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김민주는 퀀텀 리프에 소액을 투자했다. 놀랍게도 소피아의 말대로 수익률은 매일같이 치솟았다.
앱 화면에 찍히는 숫자를 볼 때마다 민주는 짜릿한 흥분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의 힘인가. 소피아는 민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더 큰 성공을 위해 투자금을 늘려야 한다고 부추겼다. 민준 씨, 봐요. 제 말이 맞았죠. 지금이 기회예요. 곧 정식 론칭하면 이런 수익률은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민준 씨의 능력이라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성공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이 있었다. 함께 성공한다는 말은 민준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는 결국 망설임 끝에 적금을 깨고 심지어 신용대출까지 받아 퀀텀 리프에 거액을 쏟아부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개발자가 아니라 성공한 투자자이자 소피아와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가 된 것만 같았다. 박서연은 다니엘에게 첫 송금을 한 이후 여러 차례 그의 긴급 상황을 도와야 했다. 부상 치료비, 부대 복귀를 위한 항공권 비용, 현지에서의 예상치 못한 문제 해결 비용, 그의 요구는 끝이 없지만 그때마다 그는 더욱 애틋한 사랑의 말들을 속삭였다. 그는 서연에게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듯한 짧은 영상 통화를 걸어와 안심시켰고 곧 한국으로 돌아가 함께 살 집을 구하자고 약속했다. 서연은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녀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팔아 자금을 마련할 생각까지 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고액 송금을 망설이며 받으시는 분, 확실히 아는 분 맞으세요? 요즘 로맨스 스캠이 많아서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오히려 불쾌감을 느꼈다. 우리 다니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곧 제대하고 저랑 결혼할 사람이라고요. 그녀는 직원의 우려를 뒤로하고 송금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다니엘과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면 두렵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이지훈 경위부는 쌓여가는 사건 파일들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들어 로맨스 스캠, 특히 해외 IP를 이용한 조직적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외로운 중장년층이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 결합형 사기도 늘고 있었다. 수사는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사기꾼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고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볼 때마다 그는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다. 한편 시사주간지 네트워크 24의 최유진 기자는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사기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이는 수법이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를 넘어 기술 발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탐사 보도를 결심하고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민준, 박서연, 이지훈, 최유진. 서로 다른 삶을 살던 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기 조직의 그림자 아래 곧 서로의 궤도에 들어서게 될 운명이었다. 김민준의 퀀텀 리프 계좌는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하고 있었다. 투자 원금은 몇 주 만에 3배 이상 불어났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앱을 확인했고 늘어나는 숫자에 환호했다. 이제 강남의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갖고 싶었던 외제차를 알아보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소피아와의 대화는 더욱 달콤해졌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축하하며 곧 뉴욕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민준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준 씨, 우리 이제 함께 멋진 미래를 그려봐요. 퀀텀 리프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줄 거예요. 아, 삼촌이 마지막 추가 투자 기회를 주셨는데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래요. 기관 투자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데 민준 씨에게만 특별히 기회를 주는 거라고.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이미 가진 돈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하지만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있었다. 마지막 기회, 특별한 기회라는 말은 그의 욕망을 자극했다. 그는 결국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마지막 투자를 감행했다. 이제 그는 억대 자산가였다. 적어도 화면 속에서는. 박서연은 다니엘에게 거의 모든 것을 내주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인 작은 아파트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의 긴급 상황을 해결해 주었다. 다니엘은 감격의 눈물 메시지를 흘리며 곧 한국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갚고 그녀를 여왕처럼 모시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서연에게 함께 살 집의 인테리어 사진들을 보내왔고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행복감에 젖어 현실을 외면했다. 꽃집 운영은 뒷전이 되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다니엘과의 메시지와 통화로만 채워졌다. 하지만 때때로 불안감이 엄습했다. 왜 그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영상 통화를 하지 않을까? 왜 그의 계좌는 계속 바뀌는 걸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다니엘은 군사 보안 문제, 현지 은행 시스템의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들며 교묘하게 빠져나갔고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서연을 죄책감에 빠지게 했다. 서연 씨, 절 못 믿는 건가요? 전 서연 씨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는데. 결국 서연은 자신의 의심을 억누르고 그를 다시 믿기로 했다. 김민주는 소피아와의 한국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투자금 일부를 인출하기로 했다. 그는 퀀텀 리프 앱의 출금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화면에는 시스템 오류,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라는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그는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불안한 마음에 소피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소피아 씨, 출금이 안 되는데 무슨 문제인지 알아요? 어머, 그래요? 지금 사용자가 몰려서 일시적인 오류인가 봐요. 삼촌에게 바로 확인해 볼게요. 걱정 말아요. 민준 씨, 우리 돈은 안전해요. 하지만 소피아의 답장은 예전 같지 않았다. 어딘가 모르게 기계적이고 답변 시간도 늦어졌다. 민주는 개발자의 직감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퀀텀 리프 앱의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앱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껍데기일 뿐 실제 투자나 거래 기능은 전혀 없었다. 모든 숫자는 그저 보여주기 위한 가짜였다. 그의 수억 원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소피아, 그녀가 자신을 속인 것이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의 기술로 그들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투자가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박서연의 아들 강우 30은 오랜만에 어머니의 꽃집을 찾았다. 예전 같지 않게 시든 꽃들과 어수선한 가게 분위기에 그는 의아함을 느꼈다. 어머니의 표정도 어두웠다. 그는 어머니의 통장 정리를 도와주다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정체불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된 것을 발견했다. 어머니, 이 돈들 다 뭐예요? 이 사람은 누구고요? 박서연은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아, 그게 아는 분 좀 도와준 거야. 하지만 강우는 집요하게 추궁했고 결국 서연은 다니엘의 존재를 털어놓았다. 강우는 즉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외 파병 군인 로맨스 스캠 수법을 찾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어머니, 이거 사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하지만 박서연은 아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아니야. 우리 다니엘 씨는 달라. 넌 아무것도 몰라. 그녀는 아들에게 소리치며 다니엘을 변호했다. 그녀에게 다니엘은 단순한 온라인 연인이 아니라 외로운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 희망을 놓는 것은 그녀에게 죽음과도 같았다. 모자 사이에는 깊은 고리패였다. 강우는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의 송금 내역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다. 김민주는 밤낮으로 컴퓨터에 매달렸다. 그는 퀀텀 리프 서버의 IP 주소를 추적했고 여러 차례의 우회 경로를 거쳐 마침내 그들의 실제 서버 위치가 필리핀의 한 데이터 센터임을 알아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자금의 흐름을 쫓기 시작했다.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흘러간 돈은 국내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로 흘러들어갔고 그곳에서 다시 여러 개의 전자지갑으로 쪼개져 사라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국내 자금 세탁책으로 추정되는 한 명의 IP 주소였다. 서울의 한 PC방이었다. 그는 망설였다. 이 정보를 경찰에 넘겨야 할까? 하지만 경찰이 움직이는 동안 놈들은 또다시 꼬리를 자를 것이다. 직접 찾아가서 끝장을 볼까?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했다. 만약 그 정보가 함정이라면 그는 불법 해킹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자신 역시 처벌받을 수 있었다. 그는 정의와 복수, 그리고 현실의 벽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지은 경위는 강우가 가져온 박서연의 송금 내역을 검토하다가 익숙한 패턴을 발견했다. 며칠 전 접수된 다른 로맨스 스캠 사건의 계좌와 일부가 일치했다.
그리고 그는 최근 급증하는 투자 사기 사건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로맨스 스캠으로 신뢰를 쌓은 뒤 가짜 투자 플랫폼으로 유인하는 신종 수법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때 그의 컴퓨터로 익명의 제보 메일이 도착했다. 로맨스 투자 스캠 조직의 국내 자금 세탁 거점으로 추정되는 PC방 주소였다. 제보자는 자신을 피해자라고만 밝혔다. 이지훈 경위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단서임을 느꼈다. 한편 최유진 기자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 단체를 통해 여러 피해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증언 속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매력적인 외국인, 갑작스러운 위기, 가짜 투자 제안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별 사기가 아니라 거대한 국제 범죄 조직의 소행임을 확신하고 그들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정보망을 가동했다. 그녀의 정보망에도 서울의 한 PC방이라는 단서가 포착되었다. 이지훈 경위와 최유진 기자, 그리고 김민준의 추적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한 지점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다. 박서연은 아들과의 다툼 이후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아들이 보여준 인터넷 기사들, 그리고 최유진 기자가 쓴 로맨스 스캠 관련 탐사 보도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기사에 나온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점점 뜸해졌다.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그녀는 최유진 기자의 기사 말미에 적힌 피해자 지원 단체의 연락처를 발견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고 상담원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준 뒤 경찰 신고를 권유했다. 다음 날 박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울경찰청을 찾았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이지훈 경이었다. 그녀는 수치심과 절망감 속에서 다니엘과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지훈 경위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그녀가 가져온 송금 내역과 메시지 기록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는 박서연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추적하던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저희를 믿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어머님 같은 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훈 경위의 따뜻한 말에 박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김민주는 며칠 밤을 센 끝에 결심했다. 복수는 자신의 몫이 아니었다. 더 많은 피해자를 막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는 자신이 해킹을 통해 얻은 모든 정보, 필리핀 서버 위치, 자금 흐름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울 PC방 IP 주소와 그곳을 드나드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흐릿한 CCTV 캡처 화면을 정리하여 익명으로 이지훈 경위에게 보냈다. 메일 말미에 그는 짧게 덧붙였다. 부디 저 같은 바보가 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지훈 경위는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상세한 정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상당한 IT 지식을 가진 인물임이 분명했다. 특히 서울 PC방 정보는 결정적이었다. 그는 즉시 수사팀을 소집하고 PC방 주변의 CCTV와 통신 기록 분석에 착수했다. 동시에 최유진 기자에게도 제한된 정보를 공유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녀의 취재력은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최유진 기자는 이지훈 경위의 정보와 자신이 확보한 제보를 종합하여 PC방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PC방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매일 특정 시간에 와서 여러 대의 컴퓨터로 작업하고 현금 다발을 주고받는 수상한 남자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 그녀는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이지훈 경위에게 알렸다. 그것은 김민준이 보낸 CCTV 캡처 화면 속 인물과 일치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지훈 경위는 PC방을 자금 세탁 및 국내 활동 거점으로 확신하고 검거 작전을 계획했다. 최유진 기자는 현장 취재를 준비했다. D-Day. 이지훈 경위가 이끄는 사이버 수사대팀은 PC방 주변에 잠복했다. 최유진 기자 역시 멀찍이 서 카메라를 들고 긴장된 순간을 기다렸다. 목표 인물이 PC방에 들어서고 약속된 신호에 따라 경찰들이 일제히 들이닥쳤다. PC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목표 인물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내 제압되었다. 그의 가방에서는 수십 개의 대포폰과 통장, 그리고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그와 함께 있던 몇몇 인물들도 함께 검거되었다. 하지만 현장은 어딘가 이상했다. 검거된 이들은 하나같이 조직의 말단, 즉 바지에 불과해 보였다. 그들은 마스터마인드 X나 소피아,
다니엘에 대해선 아는 것이 없었다. PC방의 컴퓨터들은 이미 원격으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 상태였다. 경찰은 국내 자금 세탁 조직의 일부를 검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몸통인 마스터마인드 X와 해외 조직의 실체에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다. 이지훈 경위는 허탈한 표정으로 텅 빈 PC방 내부를 둘러보았다. 최유진 기자는 셔터를 누르며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거대한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김민주는 뉴스를 통해 PC방 급습 소식을 접했다. 일부가 검거되었지만 핵심은 놓쳤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허탈함과 동시에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자신이 넘긴 정보가 최소한의 역할은 했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이 직접 복수에 나서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그는 이지훈 경위를 직접 찾아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불법 해킹 사실을 포함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지훈 경위는 그의 용기에 놀라움을 표하며 그의 정보가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불법 해킹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겠지만 그의 상황을 최대한 참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는 담담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다. 돈과 사랑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적어도 진실과 마주할 용기는 얻었다. 그는 경찰서를 나서며 앞으로는 자신의 기술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서연은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꽃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다니엘과 주고받았던 모든 메시지와 사진, 음성 파일을 하나씩 삭제했다. 그의 달콤한 말들을 지울 때마다 가슴이 저며왔지만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다. 그녀는 환상 속에서 벗어나 현실을 살아야 했다. 그녀는 엉망이 된 꽃집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다. 시든 꽃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흙을 채웠다. 아들 강우가 찾아와 묵묵히 그녀를 도왔다. 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다. 박서연은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까?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다시 한번 땅에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민주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기 위해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복도를 걷던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을 보았다.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이지만 단아한 인상의 여인이었다. 박서연이었다. 그녀 역시 심리상담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으러 온 길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 그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낯설지 않은 고통과 상실감을 읽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것은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만이 나눌 수 있는 무언의 위로였다. 그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같은 지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유진 기자는 끝나지 않은 전쟁, 신종 로맨스 스캠, 그 실체를 추적하다라는 제목의 심층 탐사 보도를 내보냈다. 그녀의 기사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이 온라인 사기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기사에는 김민준과 박서연의 이야기가 익명으로 담겨 있었다. 그녀는 기사 말미에 이렇게 썼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적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외로움을 파고들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손을 잡고 더 이상 홀로 싸우지 않는 것이다. 이지훈 경위는 최유진 기자의 기사를 읽으며 책상 위에 쌓인 미제 사건 파일들을 바라보았다. 검거된 자금 세탁책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필리핀 서버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수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마스터마인드 X 반드시 잡고 말 것이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어느 날 저녁 서울 시내의 한 작은 강당.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 단체의 자조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다. 그곳에는 김민준과 박서연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상담사의 진행에 따라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이도, 직업도, 사연도 모두 달랐지만 그들이 겪은 고통과 상실감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눈물을 닦아주며 조용히 서로를 위로했다. 김민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박서연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에 작은 힘을 얻었다.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밤하늘에는 어느새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은 상처 입은 도시와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 안는 듯했다. 김민중과 박서연은 말없이 함께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그들의 잃어버린 낙원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차가운 도시 속에서도 서로에게 기댈 어깨가 있다면 다시 한번 작은 씨앗을 심고 새로운 희망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눈은 밤새도록 내릴 기세였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새로운 봄을 향한 아주 작은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었다.